돈에 대해 꼭 알아야 할 10가지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할인 쿠폰과 흥정의 속임수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동일한 상품을 둘 다 5만 원으로 지금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그림에 보시다시피 하나는 정가 10만 원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5만 원, 그리고 원래 다른 거는 정가가 5만 원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일 상품인데요. 이럴 때 많은 사람들은 이 두 가격을 동일한 것으로 인식하지 못하고 50% 할인된 가격을 더 선호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이때 사람들은 원가와 할인가를 비교하면서 나는 엄청난 전략을 했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요. 이는 심리적으로 판매사가 소비자에게 합리적인 구매에 대한 단서, 즉 원가와 할인가를 제공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통해서 에다 컴퍼니에서도 가격을 올릴 때 우리가 팔고자 하는 가격을 정한 후에 그것이 할인된 가격으로 표시하면 구매자로 하여금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방법이 되지 않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네, 그리고 또 다른 경우는 사람들은 어떤 제품에 대한 가격을 큰 가격과 비교하고 그 자체 가격에 대해서는 생각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차가 지금 이 차가 25,000달러입니다. 그런데 추가 옵션인 시티체인저는 평소 같으면 구매도 안 했을 것이지만 차의 가격과 비교했을 때 200달러네? 너무 싸네? 하면서 쉽게 구매를 하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지금은 가격이 상대적으로 비교해서 이렇게 계속 우리가 가격을 책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한 구매 시 선택할 때 2개의 세트를 제시해서 그 선택지를 좁혀 그 2개의 세트를 토대로 의사결정을 하는 판매 전략을 세우게 됩니다. 이때 사람들은 구매를 안 하는 경우 나는 A와 A 선택지가 있고 B 선택지가 있지만 구매를 안 하는 C 선택지는 전혀 망각을 하게 되고 A와 B 둘 중에 뭘 고를까 여기만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판매 전략을 세우는데요. 예를 들어서 59달러 온라인 정기 구독, 125달러 온라인 및 오프라인 구독 이런 두 가지 경우가 있다고 치면은 누가 봐도 전자가 더 합리적인 소비인 것처럼 만들어서 사람들이 전자를 선택하게 만드는 그런 판매업자의 전략이 있다고 합니다. 네, 또한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어떤 물건의 적정 가격을 모를 때 지나치게 비싸거나 싸구려를 선택하지 않는 것이 최선이라고 생각을 하고 지나치게 비싸고 싸구려의 그 중간 가격, 그 제품의 그 가격의 제품을 사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 중간지대의 제품이 애초에 판매업자가 팔고자 한 제품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중간 가격을 선택한 소비자들은 이 제품이 진짜 내가 원하는 가치에 합당한가? 라고 생각을 고려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세트로 구매할 경우에는 그 할인을 제공하게 됩니다. 그래서 각각 제품을 총합을 가격과 또 세트를 했을 때 할인된 가격을 보면서 이것이 더 할인된 가격이 세트로 구매했을 때 훨씬 더 싸구나 라고 하면서 이것을 선택하게끔 하지만 결론적으로 이 세트 안에는 내가 원래 필요하지 않았던 물건조차 들어있을 경우도 많다라고 합니다.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봐야 할 돈에 대한 우리가 알아야 될 생각은 돈은 대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네, 여기서는 심리적 회계라는 개념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지출 범주에 따라서 제각기 다른 가치를 부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 내가 9월 월급을 받았다. 그럼 여기서 이만큼은 식비, 이만큼은 생활비, 이만큼은 집세, 이만큼은 쇼핑비 이런 식으로 나누는 것을 바로 심리적 회계라고 합니다. 이것은 매우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저희가 쉽게 따라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지만 또 주의해야 할 생각들이 있는데요. 이것이 바로 한 범주의 안에 있는 돈을 다 쓰는 건 나쁜 일이야 라고 생각을 하게 하는 것, 그리고 범주 안에 돈이 남았네? 그러면 이 돈을 다 써버려야지 하는 또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우리가 주의해야 할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 심리적 회계를 이용해서 판매업자들은 기프트 카드라는 것을 만들어냈는데요. 기프트 카드를 받으면 평소에는 사지 않을 것 같은 물건들을 구매할 가능성이 커집니다. 왜냐하면 기프트 카드를 받으면 선물, 자유비 범주 등으로 이 기프트 카드의 금액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가 반대로 열심히 일해서 번 그런 돈과는 다른 범주로 들어가기 때문에 이 기프트 카드를 너무나도 쉽게 써버리고 우리 심리적으로 이거는 선물비니까 하면서 막 과소비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개인 회계와 기업 회계를 비교했을 때 회계가 잘 이루어지지 않을 때 발생하는 공통점이 있는데요. 첫 번째가 회계 부정입니다. 네, 즉 범주 안에 있는 돈들을 이리저리 마구 옮기면서 뒤섞여 쓰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회계 감사가 게을러지면 과다한 지출과 계획 없는 소비 등을 하게 되지요.
여기서 말하는 것이 바로 융통성 있는 심리적 회계라는 개념이 나오는데 이것은 다음 슬라이드에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융통성 있는 심리적 회계는 지출한 돈을 모호하게 분류해서 각자 다른 심리적 범주에 따라 창의적으로 돈을 할당하고 과잉 지출을 유발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원래는 식비에 이만큼 돈이 있었고 다 정해진 돈이 있었는데 이번 주에는 너무 많이 힘들었으니까 주말엔 맛있는 걸 먹어야 해 하면서 예산을 오버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이번에는 나를 위한 선물을 해야겠어 하면서 원래 계획도 없던 선물이라는 범주를 만들어낸다든지 하는 그런 것을 바로 이 융통성 없는 심리적 회계인데 정말 저희가 철저하게 재정 관리하지 않으면 흔하게 일어나는 현상인 것 같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고통을 피하려는 습관, 여기서 특별히 봐야 하는 지불의 고통입니다. 저희는 뭔가를 얻기 위해서 돈을 지불할 때 심리적 고통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지불의 고통이 너무 크게 되면 만약에 내가 여행을 갔다 하면은 그 여행에 갔던 여행이 너무 비쌌다라는 기억밖에 안 남게 되고 여행지에서도 이걸 살까 말까 하는 그런 돈에 전전긍긍하다가 그 여행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게 되는 그런 경우를 말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사람들은 이 고통을 회피하기 위해서 고통을 주는 이 지불의 고통을 주는 행동을 멈추기 위해서 지불을 하지 않을까요? 아니면 행동을 계속하려고 통증을 마비시킬까요? 네, 사람들은 지불의 고통을 줄이기 위해 지불을 안 하는 방법을 선택하지 않고 그 고통을 누그러뜨릴 수 있는 여러 가지 방법을 고안하게 됩니다. 이제 그 방법들이 바로 신용카드, 자동이체, 전자지갑 등의 예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불과 소비 시간의 시간차를 보면은 저희가 지불을 할 때 돈을 내는 현불과 먼저 지불을 하고 나중에 소비를 하는 선불, 그 다음에 먼저 소비를 하고 난 다음에 돈을 내는 후불이 있는데 이 세 가지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선불과 현불을 비교했을 때 선불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큰 돈을 지출하게 되잖아요. 그래서 큰 고통을 한 번에 느끼지만 그 다음 소비하는 순간에서는 모든 것이 공짜로 느껴지니까 나는 이득을 보고 있어 라고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합니다. 이를 이용한 것이 바로 아마존닷컴의 프라임 회원제입니다. 연 회비 $99를 제공하면은 이제 그 1년 동안 그 아마존닷컴에서 사용하는 모든 그런 제품에 대해서 할인을 해주고 또 1년 내내 무료 배송을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렇게 되면서 구매자들은 앞에 냈던 $99, 즉 10만원 가량의 돈을 생각하지 않고 나는 항상 아마존에서 이득을 보고 있어 라는 생각으로 과소비를 만들어내게 하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현불 같은 경우는 매번 구매 시마다 지출을 해야 하니 결국 자신의 지출을 예리하게 바라볼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지출을 계속 끝다 보니까 소비를 지양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자동차를 탈 때 항상 기름을 넣잖아요. 기름값을 넣어야지만 가니까 그런 소비의 고통을 계속 경험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연비가 좋은 차를 찾게 되든지 아니면 가까운 거리는 걸어가게 되든지 하는 그렇게 되는 것이 바로 현불입니다. 네, 그리고 후불은 저희가 신용카드라고 생각하면 확실히 이해가 쉬울 텐데요. 지불의 고통을 미래로 미루어 돈에 대한 시야를 흐리게 만듭니다. 예를 들어서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기회비용을 불투명하게 만들어서 지불의 고통을 줄여주는데요. 마카롱이 지금 먹고 싶은데 내가 마카롱을 지금 바로 돈 주고 산다라고 하면은 2,500원 이 가격이 너무 크지 않을까라고 고민을 하게 되지만 나중에 이걸 지불한다라고 하고 신용카드로 계산하면 맛있겠다라고 밖에 사람들이 생각을 하지 않게 된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신용카드의 경우는 지출을 했는지 고지서를 한꺼번에 한 종이로 쫙 받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불의 고통도 크게 줄여준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소비를 유발하게 합니다. 네, 또한 기프트카드도 이런 것들 지불의 고통을 줄이는 예인데요. 기프트카드는 이런 사용처를 제한하게 해서 지불과 관련된 의사결정, 내가 여기서 살지 저기서 살지 하는 그런 고통을 감소시켜줍니다. 그리고 구매 과정 간소화, 예를 들어서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같은 것들은 그냥 지문만 한 개 누르면 바로 구매가 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도 바로 구매 과정에서 느낄 수 있는 고통을 줄여주기 위한 방법이라고 합니다. 이런 것들을 사용했을 때 저희는 과소비할 경향이 높아진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으로 저희가 돈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은 자신을 믿는 어리석음이 부르는 화입니다. 네, 여기서 책에서 한 실험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부동산 중개인 전문가들에게 어떠한 한 집의 가격을 추정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이때 이들에게 호가, 즉 집주인이 정한 가격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원래 집에 대한 추정 가격을 정할 때에는 대지,
학군, 주변의 경쟁력, 주택의 품질 등을 봐야 하기 때문에 객관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실험의 결과로는 호가를 가격을 정하는데 집의 가격을 정할 때 이 호가가 영향을 미쳤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가가 높아질수록 전문가의 추정 가격도 높아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추정 가격을 정할 때 객관적으로 했지 호가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말했습니다. 네, 이렇게 말하는 것이 바로 앵커링 효과라고 하는데요. 어떤 결정을 내릴 때 그 결정과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에 좌우돼서 앞에서 본 그 실험에서는 호가가 그런 결정에 그 추정 가격을 정할 때 영향을 미친 것처럼 아무런 사건이 없는 것에 좌우되어서 최종적인 결론을 내리게 되는 현상을 바로 앵커링 효과라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타당하지 않은 정보가 들어왔다면 의사결정 전체의 과정을 오염시킬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 앵커링 닻을 익숙하면서 빠진 닻을 올려야 하는데요.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할 때가 많아요. 이 물건은 통상 1달러에 팔리니 여기에 기꺼이 1달러를 지불할 거야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데 실제 그 제품에 대한 그 가격이 그만한 가치를 주는지는 생각을 하지 않고 통상 이렇게 하니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이런 것들을 사용한 것이 바로 맛집 리뷰를 보면서 평이 좋은 곳에 가는 군중심리, 자신의 과거 결정을 바탕으로 결정을 하는 자기 따라하기, 과거의 결정이 최선이었다고 생각하면서 똑같은 결정을 내리게 하는 확증 편향이 바로 이 앵커링 효과의 예입니다. 근데 또 그 다음으로 돈에 대해서 알아야 하는 것은 우리는 소유한 것의 가치를 과대평가한다라입니다. 네, 소유 효과는 어떤 것을 소유한다는 것만으로도 그 소유가 어떻게 이루어졌는가와 무관하게 소유자로 하여금 소유물을 과대평가하게 만드는데요. 이것을 쉽게 설명을 하자면 이케아 효과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이케아 효과는 우리가 물건을 샀을 때 저희가 직접 다 조립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내가 어떤 것을 창조했어 라는 그런 감정을 유발하게 되고 더 애정을 느끼게 하고 더 가치 있게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을 바로 소유 효과라고 합니다. 네, 소유 효과와 같이 봐야 하는 것이 바로 이 손실 회피입니다. 사람들은 얻는 기쁨보다 잃는 고통을 약 2배가량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이 소유 효과와 손실 회피가 합쳐지면 사람들은 자기 것의 가치를 지나치게 높게 평가하고 자기가 소유한 것을 포기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것에 지나치게 높은 가치를 부여하게 되는데요. 또한 살펴봐야 하는 개념이 바로 이 매몰 비용입니다. 매몰 비용이란 이미 투자한 비용이 너무 아까워서 계속 유지를 하려고 하고 계속 가지려고 하는 그런 것을 말하는데요. 이것이 소유 효과와 합쳐졌을 때는 우리는 물건을 볼 때 거기에 투입된 우리의 돈, 우리의 희망, 꿈, 노력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 가치를 더 높게 평가하고 결국 이것이 우리에게 손해를 끼침에도 불구하고 포기를 못하고 계속 매달리게 하는 것을 바로 이 매몰 비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 소유의 함정을 극복하기 위해서 돈에 대해 우리의 심리와 감정을 떼어놓고 별개로 보는 그런 관점이 필요합니다. 어디에서 왔는지가 아니라 앞으로 이것을 통해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를 봐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투자를 할 때도 이 투자 종목에 이만큼을 쏟았으니 끝까지 가자 이게 아니라 현명하게 판단해서 여기서 멈춰야 할 때다 라고 할 때는 딱 멈춰야 하는 것이고 또 고장나기 일보 직전인 핸드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기서 시간과 모든 에너지를 낭비하고 있는데 나는 여기에 내가 너무 추억이 많으니까 라고 생각하면서 이것을 계속 소유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휴대폰을 사서 시간과 감정, 에너지를 아껴서 다른 데 써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발표한 부분을 정리하자면 첫 번째 돈의 상대성입니다. 물건과 서비스의 가치는 볼 때 이것을 다른 것과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이것이 정말 그만한 가치를 지니고 있는가를 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심리적 회계 파트에서는 이제 우리가 회계 범주를 정할 때 명확하게 그리고 회계 감사는 정확하게 소비는 합리적이게 하라라고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지불의 고통을 보면 돈을 아끼고 싶다면 우리가 지불의 고통을 극대화하는 편부를 선택하라.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소비를 촉진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지불의 고통을 최소화하는 방향을 선택해서 선불, 후불, 기프트카드, 구매 간소화 등의 방법을 사용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앵커링 효과를 보면 돈에 대해서 기존에 가지고 있던 우리의 모든 생각들과 편견들을 버려라 하고 있고 소유 효과에서는 투입된 돈과 노력, 시간, 추억들을 배제하고 제품의 가치를 객관적으로 생각하라고 이 챕터를 제가 발표할 부분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